합의로 우리 쪽에서 먼저 제시를 하면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리스크를 말씀을 드려도 합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했다가 합의 결렬되고 고소한 다음에 혐의 없음 인정이 되거나 무고로 고소가 들어오거나. 안녕하세요.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소 전과 고소 후에 각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어드렸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보면서 합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었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피해자 측에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 통해가지고 피해배상 받으면 그만이지, 엄벌 탄원해가지고 처벌수도 최대한 높여볼 거고 가해자한테 정과기로 만들어주겠다, 난 합의 결렬돼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간혹가다 내가 피해자인데 합의에 오히려 더 목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해자한테 좀 강하게 나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가해자 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분께서 어떻게든 합의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 저도 가해자 입장에 조금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분께서 강하게 마음 먹으시고 나도 합의 결렬돼도 아쉬울 거 없어, 이런 마음 먹으신다라고 하면 합의 조건들도 피해자분께서 원하시는 조건들 다 넣어가지고 원만히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분의 고소 의지입니다. 이거는 특히 피해자분께서 고소 전에 합의를 시도할 때인데요.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와도 연결이 돼요. 고소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피해자분께서 엄벌 탄원할 생각이 없다, 나는 고소는 절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해자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증거 확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고소 의지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피해자분께서 증거가 너무 없다라고 하면은 또 고소해봤자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고소 의지가 꺾이고, 고소 의지가 꺾이니까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가 보여지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 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적어도 가해자한테 사과라도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소한 다음에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라고 연락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피해자분께서 제출한 증거들이 별로 없어요. 가해자 쪽에서도 충분히 범행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를 안 하려고 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나는 그냥 무죄 다투면 그만이다, 이런 입장을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사건들이 고소 이후 합의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가해자가 잃을 게 많은 경우입니다. 잃을 게 많다는 거는 금전적인 것보다는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결혼을 해서 뭐 가정이 있어가지고 가해자 쪽에서 오히려 아쉬울 게 있는 그런 경우에 합의가 잘 되는 편이에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범죄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상급기관에 통보가 되고요.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을 잃게 되거든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형 이상이 선고되면 의사 자격이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가해자가 잃을 게 많은 공무원 혹은 명예직, 유명인, 이런 사람들이 합의가 잘 되는 편이죠. 제가 합의금 제일 많이 받았던 억 단위로 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내용에 비해서는 꽤 많이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가해자가 공무원, 그것도 교육공무원이었고 지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되면 본인의 연금에도 문제가 있고 직위에도 문제가 있지만 명예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합의금을 좀 높여서 제시를 하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합의금을 좀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편이긴 하죠. 다섯 번째는 피해자 편에선 변호사 의견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정도 합의금을 제시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나는 무조건 많이 받고 싶다, 나는 무조건 억대다, 요렇게 좀 고집을 피우시는,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합의로 연락을 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렵고 나도 차라리 그 돈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최대한 혐의 다퉈가지고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민사소송 인정되는 금액 주고도 내가 여기에서 합의를 하는 게 더 불이익일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면 안 된단 말이죠. 합의를 하는 게 이득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합의금 제시하는 거는 합의를 바라시는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합의로 우리 쪽에서 먼저 제시를 하면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우리 쪽에서 합의를 먼저 제시했을 때는 가해자 쪽에서 이걸 빌미로 삼아서 역공이 들어온다든지 아무리 리스크를 말씀을 드려도 합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했다가 합의 결렬되고 고소한 다음에 혐의 없음 인정이 되거나 무고로 고소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의뢰인님 편, 피해자분 편인 거고 나의 경험상 수사 진행 절차상 피해자분의 입장에서 이런 방법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본인을 위한 본인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 말을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는 제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법적 절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 그에 따라서 피해자분들께 항상 공통적으로 조언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합의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고소 혹은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치유의 봄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였습니다.